6월의 습한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은 온종일 잿빛이었다. 서울의 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박준우 32세를 뻑뻑해진 눈을 비비며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탁송기사 전용 애플리케이션 화면에는 배차 대기 중이라는 글자만 깜빡거릴 뿐 새로운 오더는 종처럼 뜨지 않았다. 준우는 원래 일요일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다. 평일 내내 하루 평균 700km 이상을 달리는 고된 노동 탓에 일요일 하루라도 쉬지 않으면 몸이 버텨내질 못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사정이 달랐다. 지난달 무리하게 받은 대출 이자와 밀린 카드값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젠장, 남들은 데이트다 뭐다 쉬는 날에 나는 이게 무슨 꼴이람. 그는 식어버린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들이키며 한숨을 내쉬었다. 탁송기사들 사이에서 일요일은 죽은 날로 불린다. 코리씨가 마르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잘까 고민하던 찰나였다. 띠링! 정적을 깨고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준우의 눈이 반사적으로 화면을 쫓았다. 250,000원 즉시 지급. 준우의 눈이 커졌다. 봉화에서 부산이라. 꽤 장거리였지만 제시된 금액은 일반적인 시세보다 훨씬 높았다. 일요일 저녁에 이 정도 금액의 꿀코를 잡는 건 로또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부산에 도착하면 내일 아침 부산발 서울행 콜을 잡아서 올라오기도 수월했다. 계산기는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고 결론은 무조건 잡아야 한다 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배차 수락 버튼을 눌렀다. 곧이어 상황실로 전화를 걸었다. 네, 기사님. 봉화에서 부산 가는 건 잡으셨네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담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묘하게 급한 기색이 느껴졌다. 네, 지금 서울에서 기차 타고 내려가면 시간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세 정보에 차종만 나와 있고 세부 사항이 없던데 오토인가요? 스틱인가요? 그리고 유종은 뭡니까? 주유 상태는요? 탁송기사에게 차량 정보는 생명이다. 스틱 차량을 운전 못하는 기사들도 많을 뿐더러 기름값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담원의 대답은 준우의 예상 밖이었다. 아, 차주님께서 그런 건 묻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가서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네? 묻지 말라뇨? 아니, 기사가 차에 대해 알아야 운전을 할 거 아닙니까? 혹시 차에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불법 차량? 그런 거 아니에요. 상담원이 말을 뚝 잘랐다. 그냥 일반 승용차고요. 차주님 사정상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차라서 그래요. 현장에 관리하는 직원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차키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주님이 특별히 당부하신 건데 차량 내부나 외관에 대해서 굳이 꼬치꼬치 캐묻거나 사진을 과하게 찍지 말고 조용히 이동해달라고 하셨어요. 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찝찝했다. 보통 이렇게 정보를 숨기는 차는 사고 차량이거나 압류 차량 혹은 뭔가 사연이 복잡한 차일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통장에 찍힐 25만 원이 그 찝찝함보다 더 무거웠다. 알겠습니다. 뭐 차만 굴러가면 되는 거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기사님. 그리고 도착지는 부산에 있는 55 장례식장 주차장입니다.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봉화에서 출발하는 구체적인 주소가 문자로 날아왔다. 정부야, 운구차인가? 준우는 헛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운구차라면 대형 면허가 필요한 리무진이거나 버스일 텐데 폭스바겐 승용차라고 했다. 상주가 타는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이 차를 탁송으로 보내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니까. 그는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구름이 더욱 짙게 깔리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준우는 그것이 눅눅한 날씨 탓이라 여기며 옷깃을 여뒀다. 귀신이고 나발이고 돈이 귀신이지. 준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일요일 밤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기차가 봉화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은 뒤였다. 산간지방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승강장을 감싸고 있었다. 준우는 역사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봉화 장례식장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준우를 힐끔 쳐다보았다. 양복 차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등산객 차림도 아닌 편안한 캐주얼 복장의 외지인. 장례식장에 가기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다. 누가 상이라도 당하셨나 봐요. 밤늦게 멀리서 오시고. 아닙니다. 그냥 일 때문에 차 좀 가지러 가는 겁니다. 준우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시골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택시는 30분가량을 더 달려 인적이 드문 국도변으로 빠졌고 곧이어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낡은 건물 앞에 멈춰섰다. 봉화 장례식장이라는 입간판이 을씨는스럽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택시비 지불을 마치고 내리자마자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훅 끼쳐왔다. 어디선가 향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국화꽃 냄새가 섞인 것 같기도 했다. 준우는 옷깃을 여미며 문자 메시지에 적힌 담당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있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 건물 입구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 셔츠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퀭했다. 그가 바로 차량 인계를 담당하는 김 과장이었다. 박준우 기사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 과장은 준우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마치 아무도 오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사람처럼 보였다.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차는 이쪽입니다. 그는 별다른 인사말도 없이 앞장서서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향했다. 넓은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가장 안쪽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덩그러니 주차되어 있었다. 차종은 폭스바겐 페이톤이었다. 단종된 지 꽤 된 구형 모델이었지만 관리가 잘 된 듯 묵직한 차체에서 광택이 흘렀다. 하지만 준우는 차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6월에 덥고 습한 날씨인데도 그 차 주변 1m 반경만 마치 냉동고 문을 열어둔 것처럼 서늘한 냉기기가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야, 에어컨을 계속 틀어놨었나? 준우는 의아해하며 차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탁송기사의 기본 수칙은 차량 인수 전 외관 상태를 점검하고 스크래치나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다. 저 사진 좀 찍겠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요. 네. 뭐 편하실 대로 하세요. 그런데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좀 급해서. 김 과장은 초조한 듯 연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발을 굴했다. 준우는 플래시를 터뜨려가며 차량의 전후 좌우를 빠르게 촬영했다. 외관은 깨끗했다. 아니, 지나치게 깨끗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는 모습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운전석 문을 열자 묵직한 가죽 냄새와 함께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오래된 차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 같기도 했고 병원 소독약 냄새 같기도 했다. 준우는 운전석에 앉아 내부를 훑어보았다. 조수석 바닥에는 하얀색 건설 현장용 안전모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작업용 각반과 흙 묻은 장갑 역혈레가 비닐에 쌓여 있었다. 건설 현장 소장님 차인가 보네. 거친 일 하시는 분 치고는 차를 깔끔하게 타셨구먼. 준우는 차주에 대해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았다. 현장에서 일하다가 급하게 상을 당해서 장례식장으로 왔고 차만 따로 부산 집으로 보내는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악귀가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그때 조수석 창밖에서 김 과장이 똑똑하고 유리를 두드렸다. 준우가 창문을 내리자 김 과장이 차 키를 건네주며 물었다. 기름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55 장례식장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준우가 시동 버튼을 눌렀다. 붕 하는 묵직한 엔진음과 함께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다. 그런데 김 과장은 차에서 멀어지지 않고 운전석 문틀을 꽉 잡은 채 준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기 기사님. 네? 뭐 빠뜨리신 거라도 있으십니까? 김 과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무언가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적막한 주차장에 엔진 소리만이 낮게 깔렸다. 잠시 후 김 과장이 아주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믿으시는 종교가 있으십니까? 준우는 뜬금없는 질문에 눈을 깜빡했다. 네? 종교요? 아니요, 딱히 없는데요. 무교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김 과장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실망감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무교시다. 김 과장은 준우의 대답을 곱씹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준우는 이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차를 보내는데 종교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사입이 종교 권유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 준우는 살짝 경계심을 드러냈다. 왜 그러시죠? 종교가 없으면 운전을 못합니까? 준우가 퉁명스럽게 묻자 김 과장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걱정이 돼서요. 걱정이요? 차가 똥차라 가다가 퍼지기라도 하나 보죠? 아니요, 차는 멀쩡합니다. 기계적으로는 아주 완벽해요. 다만 김 과장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어 차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기사님, 제 말 잘 들으세요. 부산에 도착하시면 목적지인 장례식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근처에 있는 성당으로 가세요. 지도 찍어보면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성모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성당은 또 왜요? 가서 그냥 맨 뒷자리에 앉아 계세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신부님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딱 30분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나오세요. 꼭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준우는 기가 찼다. 이건 무슨 신종 갑질인가? 아니면 미신에 미친 사람인가? 하지만 김 과장의 표정은 너무나 절박해 보였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잡고 있는 문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 거참. 알겠습니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가다가 시간 남으면 들르죠. 준우가 대충 알겠다고 대답하자 김 과장은 그제야 문틀에서 손을 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시간 남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본인을 위해서요. 준우는 찝찝함을 떨쳐버리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기어 레버를 뒤에 놓았다. 그때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이 차 사실 고인의 차량입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이 평생 아끼시던 차예요. 부산 빈소로 옮겨드리는 거니까 운전 중에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하지 마시고 라디오나 음악도 웬만하면 틀지 마세요. 조용히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준우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건설 현장 소장님 차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유품이었던 것이다. 어쩐지 차 안의 공기가 차갑더라니. 아,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심히 가겠습니다. 준우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창문을 올렸다. 김 과장은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준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모습이 마치 어둠 속에 박제된 허수아비 같았다. 차는 봉화의 꼬불꼬불한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시계는 이미 저녁 알복시를 넘기고 있었다. 밖은 가로등 하나 없이 캄캄했고 오직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 위를 비추고 있었다. 고인의 차라니. 젠장, 미리 말해줬으면 안 탔을 텐데. 준우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게다가 차는 묵직하게 잘 나갔고 승차감도 훌륭했다. 독일 명차는 다르긴 다르네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정막을 깨기 위해 습관적으로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켰다. 이 낡은 외제차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거치대에 자신의 핸드폰을 꽂아 써야 했다. 티맵 실행, 목적지 부산 55 장례식장. 경쾌한 안내음과 함께 경로가 탐색되었다. 좋아, 자정 전에는 도착하겠네. 빨리 끝내고 국밥이나 한 그릇 때려야겠다. 준우는 엑셀을 밟으며 속도를 높였다. 봉화 톨게이트를 지나 중앙고속도로에 진입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 드라이브가 그저 조금 으스스한 야간 운행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동 휴게소 표지판이 보일 무렵부터 무언가 잘못 돌아가기 시작했다. 핸드폰 화면 속 내비게이션 지도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니 경로가 제멋대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GPS 오류인가 싶었다. 산간 지역이라 신호가 약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음성 안내는 기계적인 오류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괴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직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준우는 핸들을 잡은 채 화면을 힐끔거렸다. 고속도로 한복판을 달리고 있는데 경로 이탈이라니. 그런데 다음 순간 내비게이션 화면에 팝업창 하나가 떴다. 집으로 안내할까요? 집? 내 집은 서울인데? 준우는 어이가 없어서 취소 버튼을 누르려 손을 뻗었다. 그런데 그 순간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집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5, 4, 3, 2. 준우는 황급히 화면의 X버튼을 연타했다. 야야, 취소라고! 가까스로 카운트다운이 1이 되기 직전
팝업창이 사라졌다. 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진짜 폰 바꿀 때가 됐나? 왜 이래 이거? 그는 다시 목적지를 부산으로 재설정했다. 하지만 식은땀이 콧잔등에 맺혔다. 단순한 오류였을까? 아니면 집이라는 단어가 왠지 모르게 서울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이 아닌 다른 곳을 의미하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차는 어둠을 뚫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준우는 알지 못했다. 뒷좌석의 안전벨트 경고등이 아주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일요일 밤 지방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가끔 화물 트럭들이 굉음을 내며 반대 차선으로 지나갈 뿐이었다. 준우는 아까의 내비게이션 오류를 애써 잊으려 노력하며 운전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안동을 지나 의성쯤 다다랐을 때였다. 잠잠하던 내비게이션 화면이 다시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평범한 안내 멘트였다. 준우는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리며 속도를 줄였다. 그런데 그 멘트 뒤에 이어진 말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화면에 팝업 창도 뜨지 않았다. 그냥 음성만 툭 튀어나왔다. 아까와는 다른 기계음보다는 조금 더 사람 목소리에 가까운 묘하게 탁한 톤이었다. 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야?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준우는 핸드폰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티맵 화면은 여전히 부산 장례식장을 향해 파란색 경로를 그리고 있었다. 잘못 들었나? 너무 피곤해서 헛소리가 들린 건가? 그는 창문을 살짝 열어 찬 공기를 쐬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타이어 마찰음이 거칠어졌다. 차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준우는 히터를 켜려고 공조기 버튼으로 손을 뻗었다. 그때 거치대 위 핸드폰 화면이 다시 붉게 번쩍였다. 거리 0km. 도착 예정 시간 지금. 0km? 지금 도착이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준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핸들을 급하게 꺾을 뻔했다. 차가 휘청거리며 차선을 밟았다. 드르륵 하는 차선 이탈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가까스로 핸들을 바로잡고 갓길에 차를 세우려 했지만 고속도로 갓길은 위험했다. 진정하자 박준호. 그냥 폰이 맛이 간 거야. 비와서 터치가 오작동하는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강제 종료를 시도했다. 화면이 꺼지고 검은색이 되자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래, 차라리 폰을 끄고 가자. 표지판만 보고 가도 부산은 가니까. 준우는 꺼진 핸드폰을 조수석 시트 위에 던져두었다.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빗소리와 엔진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왔다. 내비게이션 소리가 사라지자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미세한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을 때 나는 백색 소음 같은 소리가 차 안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라디오는 분명히 꺼져 있었다. 소리의 근원지는 조수석에 던져둔 전원이 꺼진 핸드폰이었다. 준우는 곁눈질로 조수석을 쳐다보았다. 검게 죽어있던 핸드폰 화면이 아주 희미하게 깜빡깜빡 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숨을 헐떡이듯 불규칙한 리듬이었다. 꺼졌는데 왜 저래? 배터리가 방전되는 건가?
그는 무시하려고 애썼다. 앞만 보고 달렸다. 속도계 바늘은 시속 110km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왜 안 가? 준우는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으아! 차가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급정거했다. 다행히 뒤따라오는 차는 없었다. 준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뒷좌석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비닐에 쌓인 안전모와 작업복 뭉치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다. 내가 진짜 미쳤나 보네. 너무 피곤해서 헛것이 들리나 봐. 그는 자신의 뺨을 세게 2대 때렸다. 짜! 짜! 얼얼한 통증이 느껴지자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다. 다시 운전을 해야 했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게 더 큰일이다. 그는 다시 엑셀을 밟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룸미러로 향했다. 뒷좌석 헤드레스트 사이 어두운 공간에 무언가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수석에 널브러진 핸드폰에서는 여전히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작은 기계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오려고 벽을 긁는 소리처럼. 준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꺼진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지지직 소리와 뒷목을 스치는 싸늘한 냉기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져만 갔다. 어디든 좋으니 사람이 있는 곳, 아니면 적어도 불빛이 있는 곳에 차를 세워야 했다. 마침 전방 1km 앞에 안동 졸음쉼터 표지판이 보였다. 휴게소는 아니지만 화장실과 가로등은 있을 터였다. 준우는 망설임 없이 핸들을 꺾어 졸음쉼터로 진입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조울쉼터는 텅 비어 있었다. 대형 화물차 한 대가 구석에 시동을 켜둔 채 주차되어 있을 뿐 승용차 구역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낡은 가로등 하나가 빗줄기 사이로 위태롭게 껌벅거리고 있었다. 준우는 가로등 바로 아래 최대한 밝은 곳에 차를 세웠다. 시동을 끄지 않았다. 아니, 끌 수 없었다. 엔진 소리마저 사라지면 차 안을 채울 적막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담배나 한 대 피우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콘솔 박스에 넣어둔 관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꺼냈다.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 사용하는 최신형 모델이었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쏟아지는 빗줄기에 다시 문을 닫았다. 차 안에서 피우면 안 되지만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건 더 무서웠다. 창문만 조금 열고 피우기로 했다. 그는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버튼을 눌러 예열했다. 찡 하는 진동과 함께 기기가 작동했다. 깊게 한 모금을 빨아들이고 연기를 뱉어내자 니코틴이 돌면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화면을 보니 남은 흡입 횟수는 12번이었다. 보통 14번 정도 피울 수 있으니 2모금 빤 셈이다. 그는 잠시 담배를 진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뒤로 젖혀 천장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차 천장을 때리는 소리가 타탁 타탁 하고 울렸다. 그런데 그때였다. 치. 준우의 손에 들린 전자담배에서 예열되는 소리가 났다. 준우는 호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버튼을 누르지도 입을 대지도 않았다. 기기는 그저 핸들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을 뿐이다. 뭐야, 고장났나? 그는 기기를 들어 확인했다. 액정 화면의 숫자가 바뀌어 있었다. 분명히 아까 12번이었는데 횟수가 하나 줄어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기계 오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몰래 한 모금을 빤 것처럼. 준우는 기기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다시 콘솔 박스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10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소리가 났다. 치. 이번에는 더 길고 선명했다. 액체가 가열되면서 나는 특유의 소리, 그리고 기기 끝 구멍에서 희미하게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준우는 기겁을 하며 기기를 집어들었다. 화면의 숫자는 이제 10열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발! 누가 있어! 준우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렀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어 터져나왔다. 그는 뒷좌석을 향해 획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뒷좌석 시트 가운데가 아주 미세하게 엉덩이 모양으로 늘려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위로 담배 연기 냄새가 아닌 비릿한 물냄새와 섞인 희미한 맨솔 향이 감돌았다. 준우의 전자담배는 맨솔 향이었다. 으악! 준우는 비명을 지르며 차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차 안에 있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는 전자담배 기기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기기는 빗물 웅덩이에 처박혀서도 혼자 치 거리며 마지막 숨을 내쉬듯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준우는 화장실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화물차 기사가 자고 있는지 트럭 운전석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 그는 덜덜 떨며 화장실 입구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저 멀리 빗속에 세워둔 검은색 폭스바겐이 보였다.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차체는 마치 거대한 관처럼 보였다. 그리고 준우는 분명히 보았다. 운전석 창문은 그가 내릴 때 닫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열린 창문 틈으로 하얀 연기가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 길게 내뿜는 한숨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줄르는 빗속에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열린 차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하얀 연기. 그것은 전자담배 연기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입김이었을까? 그는 도망치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택시를 부르거나 저 화물차 기사를 깨워 태워달라고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 차를 부산까지 가져가야만 받을 수 있는 25만 원. 그리고 차를 버리고 갔을 때 짊어져야 할 책임과 위약금.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다. 그래, 귀신이 밥 먹여주냐? 그냥 기계 오작동이야. 창문도 내가 급하게 내리다가 덜 닫은 걸 거야. 준우는 억지로 합리화하며 다시 차로 다가갔다. 심장은 퍼질 듯 뛰었지만 이를 악물고 운전석 문을 열었다. 차 안에는 묘하게 달콤한 맨솔 향이 진동하고 있었다. 그는 숨을 참으며 재빨리 차에 탔다. 가자, 제발 가자. 그는 엑셀을 깊게 밟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졸음 쉼터를 빠져나왔다. 이제 경주까지는 30분 정도 남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다시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다. 이번에는 청각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타, 타. 어디선가 규칙적인 소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타이어에 돌이 끼었나 싶었다. 하지만 소리는 바닥이 아니라 운전석 바로 뒤, 그러니까 뒷좌석 왼쪽 바퀴 쪽에서 나고 있었다. 타, 타, 타. 소리는 점점 커졌다.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차체 안쪽을 톡톡 두드리는 것 같기도 했고 작은 돌멩이가 휠하우스 안에서 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준우는 신경을 곤두세우며 사이드미러로 뒷바퀴 쪽을 확인하려 했지만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 또 뭐야? 진짜 가지가지한다. 준우는 불안함에 볼륨을 높여 라디오를 켜려다가 김 과장의 당부가 생각나 손을 멈췄다. 운전 중에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하지 마시고 라디오나 음악도 웬만하면 틀지 마세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적 속에서 그 타, 타 소리는 점점 더 신경을 긁어댔다. 마치 리듬을 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한기가 덮쳐왔다. 단순히 에어컨 바람이 차가운 게 아니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수리부터 척추를 타고 꼬리뼈까지 찌릿한 냉기가 순식간에 관통했다. 털이 곤두서는 수준이 아니라 뼈마디가 시릴 정도였다. 준우는 저도 모르게 신음하며 몸을 움츠렸다. 히터는 아까부터 가장 높게 틀어놓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차 안은 차가웠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 한기의 근원지였다. 바로 뒤통수. 운전석 헤드레스트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차가운 입김을 훅 불어넣는 것 같은 감각이 느껴졌다. 탁, 탁, 탁탁탁. 소음의 박자가 빨라졌다. 마치 누군가 조급해 하는 것처럼. 준우는 룸미러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보면 안 될 것 같았다. 보면 눈이 마주칠 것 같았다. 그는 앞만 보고 달렸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그때 조수석에 던져두었던 핸드폰 벨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따르릉, 따르릉. 준우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발신자는 김 과장이었다. 여보세요? 준우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기사님, 잘 가고 계시죠? 별일 없으십니까? 김 과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떠보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준우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다. 별일이요? 지금 별일이 아주 많습니다. 차 뒤에서 이상한 소리 나고 내비게이션은 맛이 갔고 전자담배는 혼자 켜지고 지금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차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준우가 다다다 쏘아붙이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과장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결국 기사님도 느끼시는군요. 네? 저도 느낀다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기사님이 세 번째입니다. 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세 번째라니. 뭐라고요? 오늘 낮에 기사 두 분이 먼저 오셨었어요. 첫 번째 기사는 차 문을 열자마자 못하겠다고 도망갔고, 두 번째 기사는 영주 톨게이트까지 갔다가 기사님처럼 똑같은 증상을 겪고 차를 돌려서 가져왔습니다. 뒤에서 탁탁 소리가 나고 등 뒤가 너무 시리다고요. 준우는 할 말을 잃었다.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알면서도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차에 태워보낸 것이다. 이봐요, 김 과장님.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칩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분들이 오늘 안에 무조건 차를 부산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거의 다 오셨잖아요. 경줄 지났으면 금방입니다. 제발
끝까지 좀 가주세요. 김 과장의 애원하는 목소리 뒤로 차 안의 한기는 더욱 짙어졌다. 이제는 조수석 유리창에 하얗게 서리가 낄 정도였다. 그리고 뒷좌석에 타, 타 소리는 이제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트렁크 안에서 혹은 뒷좌석 바닥에서 주먹으로 차체를 때리는 것처럼. 준우는 전화를 끊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앞을 응시했다. 이 멈출 수 없는 질주가 어디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기사님, 여보세요. 듣고 계십니까? 전화기 너머 김 과장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준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다. 세 번째 기사라니. 앞선 2명은 도망쳤고 자신만이 이 덫에 걸려든 것이다. 저기요, 앞선 기사들이 도망칠 정도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소리나고 추워서 도망쳤다는 게 말이 돼요?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묻자 김 과장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두 번째 기사분, 영주 톨게이트 근처에서 차를 돌릴 때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백미러로 뒷좌석에 누가 앉아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누구요? 노인분이랑 어린아이요. 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린아이? 차주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들었지만 아이 얘기는 금시초문이었다. 아이는 또 뭡니까? 돌아가신 분이 2명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돌아가신 건 아버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사님은 계속 아이가 옆에 있다고 했어요. 아이가 자꾸 웃는다고 깔깔거리면서. 준우는 아까 졸음쉼터에서 느꼈던 그 섬뜩한 시선과 웃음소리 같은 환청을 떠올렸다. 그리고 전자담배가 혼자 작동했던 것. 아이의 장난? 김 과장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차 사고 어떻게 난 겁니까? 차 안에서 사람 죽은 거 아니에요? 김 과장이 주저하며 대답했다. 차 안에서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고속도로 갓길에 차가 퍼져서 아버님이 잠시 내리셨는데 그때 지나가던 다른 차에 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셨어요. 현장에서 즉사하셨고요. 그럼 차는 멀쩡하다는 거네요? 네, 차에는 충돌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이 좀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난 날이 하필이면 손녀딸 생일이었대요. 아버님이 손녀 선물을 사서 내려가던 길이었답니다. 손녀, 아이, 선물. 준우는 무심코 조수석 바닥을 쳐다보았다. 아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안전모 옆에 찢어진 포장지 조각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알록달록한 캐릭터가 그려진 포장지였다. 그럼 그 손녀는 살았습니까? 아니요, 손녀는 차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산 집에 있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사고 나기 직전까지 손녀랑 통화를 하고 계셨답니다. 할아버지가 금방 갈게, 선물 사서 갈게 하면서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사님, 이건 제 추측이지만 아버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가셔서 본인이 돌아가신 줄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차를 타고 손녀한테 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준우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지금 뒷좌석에 타고 있는 건 손녀를 만나러 가는 할아버지의 영혼이라는 건가? 그럼 그 옆에 있다는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그때 쿵 하는 소리가
차체를 크게 울렸다. 이번에는 뒷좌석이 아니라 트렁크 쪽이었다. 으아! 준우는 핸들을 놓칠 뻔했다. 차가 크게 휘청거렸다. 기사님, 무슨 일입니까? 트렁크에서 소리가 났어요. 젠장, 나 못해 먹겠어요. 지금이라도 차 세우고 내릴 겁니다. 안 됩니다. 기사님, 지금 고속도로 한복판이에요. 내리면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부산 톨게이트 다 왔잖아요. 제발 도착하면 제가 사례 더 챙겨드릴게요. 네? 제발요. 준우는 울고 싶었다. 김 과장의 말이 맞았다. 지금 갓길에 세우고 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깜깜한 고속도로에서 귀신 들린 차를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알았어요. 대신 도착하면 나 2배로 줘요. 아니, 3배로 줘요. 안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준우는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엑셀을 밟았다. 이번에는 뒷좌석 창문이 아주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준우는 분명 윈도우라 버튼을 눌러놨었다. 그런데도 창문은 스르르 내려갔고 빗물이 들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빗소리 사이로 아주 또렷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우리 빨리 가요. 심심해요. 준우는 비명을 지를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오직 전방의 톨게이트 불빛만을 생명줄처럼 바라보며 악몽 같은 질주를 이어갔다. 부산 톨게이트를 통과했을 때는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고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몰랐다. 준우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손발이 덜덜 떨렸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 부산 555 장례식장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었다. 으리으리한 신축 건물이 아니라 낡고 오래된 병원 부속 장례식장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기계적인 음성이 들리자 준우는 안도의 한숨 대신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차장은 지하 3층이었다. 좁고 가파른 램프를 따라 내려가는 동안 차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지하 3층은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 몇 개가 파직거리며 깜빡였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준우는 지정된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투둑, 투둑. 엔진이 식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차 키를 조수석 시트에 던져두고 내리려는데 문득 김 과장의 말이 떠올랐다. 도착하면 차량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야 정산됩니다. 아, 젠장. 진짜 가지가지하네. 준우는 욕설을 내뱉으며 핸드폰을 꺼내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훅 끼쳐왔다. 차 안보다는 덜했지만 여전히 으스스했다. 그는 빨리 끝내자는 생각으로 카메라 앱을 켰다. 전면, 측면, 후면. 셔터를 누를 때마다 찰칵 하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뒤쪽 대각선 방향에서 사진을 찍으려던 순간이었다. 준우는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멈칫했다. 화면 속에 비친 뒷 유리창. 썬팅이 짙게 되어 있어 안이 잘 보이지 않아야 정상인데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무언가 하얀 것들이 보였다. 뭐가 묻었나? 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뒷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핸드폰 플래시를 비춰보았다.
그 순간 준우는 숨이 턱 막혔다. 유리창에는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빗물 자국이나 먼지가 아니었다. 안쪽에서, 그러니까 차 내부에서 누군가 손바닥으로 유리를 꾹 누른 선명한 자국이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바닥 자국이 유리창 아래쪽에 다닥다닥 찍혀 있었고, 그 위쪽으로는 성인 남자의 큰 손바닥 자국 2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다. 마치 어른과 아이가 나란히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손자국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준우의 눈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유리에 다 눌리더니 새로운 아이 손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찍혔다. 으아! 준우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풀려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는 엉금엉금 기어서 차에서 멀어졌다. 차는 가만히 서 있는데 뒷 유리창에는 계속해서 손자국이 찍히고 있었다. 마치 갇혀있는 영혼들이 문 열어! 나갈래! 라고 아우성치는 것처럼. 준우는 1층으로 통하는 비상구 쪽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차 키도 정상도 돈도 다 필요 없었다. 당장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보았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폭스바겐 차량의 비상 깜빡이가 아무도 조작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깜빡거리며 그를 배웅하고 있는 것을. 준우는 장례식장 건물을 빠져나와 빗속을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김 과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착하면 바로 성강으로 가세요. 딱 30분만. 그는 핸드폰 지도를 켜고 가장 가까운 성모 성당을 찾았다. 다행히 걸어서 5분 거리였다. 한밤중이라 성당 문이 잠겨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작은 쪽문이 열려 있었다. 성당 안은 고요했다. 제대 앞 붉은 성체등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준우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맨 뒷좌석 장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십자가를 올려다보았다. 평소 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라도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다. 30분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시계를 볼 때마다 고작 1~2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귓가에는 여전히 차 안에서 들었던 탁탁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맴돌았다. 정확히 30분이 지나자마자 준우는 성당을 뛰쳐나왔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서울로 가는 기차는 이미 끊겼다. 근처 모텔을 찾아야 했다. 가장 밝고 깨끗해 보이는 모텔을 골라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모든 조명을 켰다. 화장실 불, 무드등, TV까지 다 켜놓았다.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틈으로 무언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니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침대에 누워 TV 볼륨을 크게 틀었다. 예능 프로그램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방안을 채우자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뒷 유리창에 찍히던 손자국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깜빡 잠이 들었던 준우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틱, 틱. 냉장고 쪽이었다. 미니 냉장고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그 리듬이 묘하게 익숙했다. 차 안에서 들었던 그 탁탁 소리와 똑같은 박자였다. 준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제발 그만해. 나한테 왜 이래? 그때였다. 방 안의 모든 불이 동시에 꺼졌다. TV도, 형광등도, 화장실 불도.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정전인가? 준우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심장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그리고 침대 발치에서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매트리스가 푹 꺼지는 느낌. 누군가 침대 위로 올라온 것이다. 준우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위에 눌린 것이다. 몸이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웬 노인과 어린아이였다. 그들은 침대 끝에 서서 준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은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아이는 찢어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노인이 천천히 손을 들어 준우를 가리켰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그리고 아이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그러자 아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가 우리 집이야? 준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이의 차가운 손길이 발목을 스치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아니야, 난 아니야.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아이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리고 노인의 걸걸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래, 아주 튼튼한 집이구나. 그 말을 끝으로 준우는 정신을 잃었다. 준우가 눈을 뜬 건 다음날 아침 9시였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꿈이었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불은 모두 켜져 있었고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냉장고 소리도 아이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악몽을 꾼 것 같았다. 하지만 발목이 욱신거렸다. 이불을 걷어보니 양쪽 발목에 희미하게 손가락 자국 같은 멍이 들어있었다. 작은 아이의 손 크기였다. 준우는 소름이 끼쳐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서울로 가는 첫 기차를 타야 했다. 다시는 부산 쪽은 쳐다보기도 싫었다.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와 있었다. 김 과장이었다. 준우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돈 문제는 해결해야 했기에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 아, 기사님,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더 지치고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어요. 차는 잘 있죠? 사진은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 준우는 어젯밤 찍은 사진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사진 얘기는 뒷전이고 뜸을 들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사님, 혹시 어젯밤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꿈자리가 사납다거나. 준우는 멈칫했다. 왜 그러시죠? 사실 오늘 새벽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 차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따님 있잖아요. 오늘 아침 일찍 차를 가지러 장례식장으로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준우는 숨이 턱 막혔다.
네? 돌아가셨다고요? 그게 무슨...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신 것 같아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셨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음성을 경찰이 확인해 줬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서요. 김 과장은 말을 잇기 힘들어하는 듯했다. 따님이 운전하면서 계속 혼잣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왜 자꾸 웃어? 그 액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그 액자 사줄게. 이렇게요. 준우의 머릿속에 지난밤 꿈이 스쳐 지나갔다. 노인이 자기를 가리키며 했던 말. 아주 튼튼한 집이구나. 그리고 아이의 말. 이 아저씨가 우리 집이야? 액자, 집. 준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꿈속에서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 네모난 침대 프레임 혹은 네모난 모텔방 창문. 그들에게 준우는 그저 네모난 틀 안에 갇힌 하나의 그림 혹은 액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액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기사님, 여보세요? 김거정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준우는 택시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생한 눈, 창백한 얼굴.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다. 그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아주 희미하게 낯선 노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노인은 준우를 보며 빙긋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귓가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이제 우리 집이야. 준우는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끔찍한 동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일요일의 탁송은 끝났지만 그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망자들과의 동행이.